1편을 뒤이어 2탄. 이렇게 세포를 보충하는 한 가지 방법은 자가 항체를 이용하는 것이다. 우리 몸에 적정 자가 항체수가 정해져 있어서 면역계는 매일 손상된 특정 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정확한 개수의 자가 항체를 생성한다. 하지만 우리 몸이 환경적 독소, 과민한 음식, 곰팡이, 스트레스, 호르몬, 벌레 등에 노출되면 선천성 면역계가 가동되어서 염증을 일으키고 독소 노출이 지속되면은 선천성 면역계로는 감당이 안 돼서 적응성 면역계가 소환된다. 그런데 독소에 맞서는 항체는 강력하긴 하지만 자가 항체만큼 정확하지는 않다. 악당을 뒤쫓으며 기관총을 마구 쏘아대는 터미네이터를 떠올려보자. 독소에 맞서는 항체가 이런 식이다. 즉 악당을 쏴 죽이는데 성공하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총알을 잔뜩 퍼부어 온갖 파편을 사방에 남긴다. 이렇게 체내에 남겨진 파편에는 면역계가 파괴하려고 열심히 뒤쫓던 항원의 찌꺼기와 조각들 뿐 아니라 손상된 세포들도 뒤섞여 있다. 나는 이런 잔해를 면역 반응의 부수적 손상이라고 부른다.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자가 항체를 만들어 이런 부수적 손상에 대응한다. 이것은 정상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항원에 계속해서 노출이 돼서 예를 들어서 매일같이 밀을 먹는 경우 부수적 손상이 과도하게 발생하면 몸은 언제 왔어 이거? 아까. 몸은? 어? 냄새가 몸은 자가 항체를 과도하게 만들어야 한다. 뭐야? 그러면 자신의 조직에 대한 자가 항체가 증가하여 더 많은 염증이 생기게 된다. 이처럼 자가 항체 수준이 높아지면 자가 면역 스펙트럼 상에 놓이게 되는데 이런 과정이 지속될 경우 체내 조직에 더 큰 손상을 입히고 결국 심하게 손상된 조직에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조직 손상이 너무 심각해 기능장애가 나타나면 우리는 그제야 의사를 찾아가 자가 면역 질환이 본격화된 상태라는 진단을 받는다. 기억하자. 메커니즘은 이미 수년 전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어느 부위든 간에 유전사슬의 약한 고리에서 계속 병이 발생할 것이다. 이제 매우 중요한 개념인 분자 모방에 대해 살펴보자. 분자 모방은 뇌기능 장애, 말하자면 알츠하이머, 우울증, 불안, 발작, 조현병 이런 가장 일반적인 원인 중 하나인데도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 개념을 대학에서 배우지 않는다. 항체와 자가 항체는 독소와 매우 비슷하게 생긴 다른 분자를 독소로 착각해서 파괴하기 쉽다. 병원체, 식품, 박테리아는 인체 조직과 구조적으로 유사하여 우리 몸의 면역계를 종종 혼란에 빠뜨린다. 예를 들어 진주 목걸이처럼 생긴 단백질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소화기의 기능은 효소를 분비하는 것으로서 효소란 진주 목걸이 단백질을 아미노산이라는 각각의 진주알로 잘라내는 가위 역할을 하는 화학물질이다. 그러면 몸에서는 아미노산을 이용하여 하나하나의 세포를 만든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밀 단백질을 진주알로 분해하는 효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몸에서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밀 단백질, 펩티드라는 진주알 덩어리 단위로 잘라내는 것이다. 그런데 밀 펩티드에는 모든 사람의 면역계에서 위협 요인으로 인식하는 특성이 있어서 우리 몸은 밀 펩티드에 대한 항체를 형성하게 되는데 면역계가 맞서 싸우는 가장 흔한 밀 펩티드는 알파 글리아딘으로 이는 33개의 아미노산의 특징이다. 알파 글리아딘의 펩티드 아미노산 서열을 A-A-B-C-B라고 부르기로 하자. 각 알파벳은 다른 아미노산을 나타낸다. 알파 글라딘 분자가 혈류 속으로 들어가면
면역계에서는 A-A-B-C-D에 대한 항체를 만들기 시작한다.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면역계가 우리 몸을 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이다. 이 항체는 혈류를 따라 이동하며 A-A-B-C-D가 보이는 곳마다 미사일을 발사한다. 문제는 우리 뇌 표면에 알파 글리아딘의 A-A-B-C-D와 비슷하게 생긴 단백질 특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알파 글리아딘을 공격하기 위해 생성된 항체가 자칫 뇌 조직을 공격하게 된다. 원래 미를 공격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유전사슬에 약한 고리인 소뇌나 미엘린 등의 다른 뇌 조직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분자 모방 메커니즘은 뇌 항체를 만들어내는 가장 일반적인 면역 유발인자다. 분자 모방은 조직 내의 염증을 증가시켜 조직을 손상시키고 결국 장기마저 손상시킨다. 그러면 몸에서 손상된 장기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자가항체를 생산한다. 자가항체의 생산 자체는 별 문제가 아니지만 독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최초의 항체가 계속 공급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아침에 토스트, 점심에 샌드위치, 저녁에 파스타를 1년 365일 매일같이 먹지만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내내 밀을 섭취하여 독소에 노출되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항체가 계속 장기에 손상을 입혀서 장기 조직이 손상될 테고 손상된 장기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손상된 장기 조직에 대한 자가항체가 생산되고 결국 장기에 대한 자가항체가 생산되는 일이 끊임없이 되풀이될 것이다. 그러면 증상이 나타날 뿐 아니라 자가 면역 반응이 본격화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이론적인 수치이긴 해도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당신이 밀 과민성이 있는 10대라고 가정해보자. 당신이 매일 수차례 밀을 먹는다면 본인도 모르게 매일 2천만 개의 뇌세포 가운데 500개씩 죽이는 셈이다. 2천만 개 중에 500개는 많지 않아 보이지만 이런 일이 매일 발생한다면 한 주에 3,500개의 세포를 죽이게 될 것이다. 사실 이 정도로 2천만 개에 비하면 대수롭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1년이 지나면 18만 2천 개가 죽을 것이고 20년이 지나면 364만 개의 세포가 죽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당신은 30대 중반에 뇌세포 기능의 18.2%를 상실하게 된다. 이는 전체 뇌세포의 거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정도의 뇌세포가 사라지면 뇌 기능이 손상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생각이 적어지고 잠이 적어지고 감정 기복에 대한 탄력성이 줄어들고 불안감이 커진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뇌세포를 생산하지만 밀을 섭취하거나 다른 환경적 독소에 노출되어 정상적인 손실분보다 더 많은 뇌세포를 죽인다면 매일 새로 생성되는 것보다 더 많은 뇌세포를 죽이게 되어 그 부족분만큼 뇌 기능이 저하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35세에도 열쇠를 놓아둔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생겨나는 메커니즘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은데? 그러니까 오빠가 핸드폰을 전철에다 떨어뜨려가지고 누가 가져다 주는 일이 있었지 않았나? 1997년에 나는 내 환자 316명이 전원 참여하는 연령은 2세부터 92세까지 다양했다. 치료법 연구를 진행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여러 다양한 조직에 대한 항체 수치를 체크하는 매우 정교한 혈액 검사를 실시했다. 연구 참가자들의 몸에서 이분은 밀이랑 유제품도 심각하다고 그랬어. 옥수수, 콩, 달걀에 대한 항체와 뇌 조직에 대한 자가 항체를 찾기 위해서였다. 연구 결과는 놀라웠다. 밀에 대한 항체 수치가 높은 참여자 가운데 26%가 소뇌에 대한 항체 수치도 높았다. 이는 그들이 보행실조증,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소뇌에 의해 통제된다. 어디 있어?
보행 실조증이 나타날 위험이 있는 자가면역 스펙트럼 상에 있음을 의미한다. 또 미래에 대한 항체 수치가 높은 참여자 중에 22%는 신경을 보호하는 비닐랩 기능을 하는 수초염기성 단백질에 대한 항체 수치도 높았다. 미엘린 기초 단백질에 대한 항체가 증가하는 것은 자가 면역 질환인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하는 주요 메커니즘이다. 연구 참여자의 약 25%는 유전사슬에 약한 고리가 뇌였기 때문에 그들의 뇌는 명백히 미래에 대한 항체가 증가하는 데 영향을 받았다. 이 수치는 무시무시한 결과다. 손에는 근육의 움직임과 협응력, 여러 신경기관, 운동기관, 근육이 서로 호응하며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통제한다. 주변에서 70대에도 우아하고 편안하게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람을 몇이나 보았는가? 많지 않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문제는 근육이 아니라 뇌에 있고 특히 근육 운동을 통제하는 손에 있다. 노인들의 걸음걸이가 불안정한 것은 되게 오랫동안 중과된 항체의 끊임없는 공격으로 뇌조직이 죽고 그 결과 손해가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분자 모방의 전형적인 사례다. 밀에 대한 과민성이 뇌 손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밀을 조심해야 돼, 비선아. 밀. 여기 이 양반은 밀을 가급적이면 먹지 않는 것이 평생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사는 지름길이라는. 그걸 왜 찍는 거야? 이거 니들 책을 안 읽으니까 이거 읽은 거 들으라고. 근데 그걸 왜 찍냐? 아니 이거 이 기능밖에 안 되니까. 이미 자가면역 스펙트럼에 해당되는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혈관이 막혀서 심혈관 질환이 생기고 심장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은 없다. 건강은 서서히 보이지 않게 악화된다. 혈관이 막히는 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 혈관 벽 속에 조금씩 노폐물을 축적하는 자가면역 메커니즘 때문이다. 같은 이치로 하루아침에 갑자기 알츠하이머병에 걸리는 사람도 없다. 알츠하이머병도 진단을 받을 만큼 중증 뇌기능 장애가 나타날 때까지 수십 년간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자가면역과 모든 자가면역 질환은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사소한 불균형에서 비롯된 스펙트럼이 결국 수십 년 동안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위협 요소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죽은 세포를 치우기 위해 존재하는 항체와 자가항체의 적정 수준은 미리 정해져 있다. 그렇지만 조직에 대한 항체가 증가하면 새로 만드는 세포보다 더 많은 세포를 죽이게 된다. 이렇게 생산 가능한 수준보다 더 많은 세포가 소실되면 장기 퇴화의 시작 단계에 있다고 본다. 아직 증상이 나타나기 전이지만 자가면역 스펙트럼으로 분류한다. 우리 몸의 어떤 장기나 조직도 상당량의 세포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자가면역의 메커니즘이 지속되면 우리는 심각한 증상에 이르게 된다. 결국 자가면역 질환으로 진단받게 되는데 이는 스펙트럼에 따라 계속 병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우리가 자가면역 스펙트럼 상에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항체 수치를 검사하는 것으로서 이 방법은 2장에 자세히 다룰 것이다. 항체 수치가 약간 올랐는데도 눈에 띄는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항체 수치가 매우 높은데도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자각 증상 유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항체 수치가 높아지면 조직의 변성과 질환이 촉진된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대부분 유독성 환경에 더 자주 노출되면서 면역계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려고 노력한 결과 자가면역 스펙트럼상 더 위험하고 더 먼 쪽으로 나가고 있다. 우리가 자가면역 스펙트럼상에 있는지 알아보는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 장기가 충분히 손상되어 눈에 띄는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겠는가? 아니면 조직이 심하게 손상되어 치료가 필요해지기 전에 이미리 조직의 퇴화 상태를 확인하겠는가? 뇌에 관한 한 이것은 답이 명백하다.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는 불안, 우울증, 건망증, 피로감, 매일 겪는 현가신 증상이 있다. 다른 쪽 끝에는 다발성 경화증, 파킨슨, 알츠하이머, 일상생활
극단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우리를 죽게 만드는 질환이 있다. 우리는 누구나 완벽하게 뇌 건강을 유지하기를 바란다. 나는 이 책에서 뇌의 퇴행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뇌를 회복하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일도 가능함을 보여주고자 한다. 당신은 소용돌이에 빠졌을 때 필요한 구명조끼를 입는 프로토콜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한 다음 거기서 빠져나와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 면역계가 어떤 위협 요인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노력하는지를 알아내면 된다. 나이가 들수록 뇌는 말 그대로 속도가 느려진다. 20세가 지나면 매년 7에서 10ml씩 뇌 처리 속도가 감소된다. 뇌 처리 속도가 줄어들면 자연히 기억을 떠올리고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에 영향을 받겠지만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외국어를 습득하는 수많은 노인을 보면 당신 뇌가 벌써 명백히 진단 가능한 뇌의 증상을 경험할 정도까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정상이라 할 수 없다. 만약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뇌 기능장애 증상이 하나라도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자가면역 스펙트럼상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5장에서 소개할 항체 혈액 검사를 이용하면 양성 예측도, 질병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취약도와 대략 언제쯤 조직 손상이 심각해져 해당 질병에 대한 양성 진단을 받게 될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을 예측적 자가면역이라고 부른다. 나는 2007년부터 이와 관련된 연구 논문을 읽고 기능의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눠왔는데 전통의학은 이제 막 이 분야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 실제로 예측적 자가면역 연구는 이제 면역학의 하위 범주로 인식되며 의사들도 자가면역의 세계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피로감, 에너지 부족, 기억력 감퇴, 감정 기복의 증상이 반복되는 것은 면역계에서 우리에게 어딘가 균형이 깨졌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우리가 독소에 노출되어 점차 죽어가고 있고 우리 몸의 군대가 몸을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신호다. 이런 뇌 증상에도 스펙트럼상에서 발생한다. 가벼운 피로감을 느낀다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기 위해 힘을 쥐어짜내야 한다는 의미이고 언젠가는 완전히 기능이 상실되어 침대에서 꼼짝도 못하는 상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다. 뇌에 초점을 맞추자. 뇌질환이라고 하면 왠지 두렵고 무섭기까지 하다. 심장 발작을 일으켰다가 이를 극복하고 식단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한 후 현재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많다. 암으로 고통받다가 살아난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뇌질환을 진단받고 나서 그 증상이 멈추거나 개선된 사람은 드물다. 지금은 이게 현실이지만 앞으로는 바뀔 것이다. 이 책에서는 기능의학자들에게 인지 기능 저하 및 알츠하이머병을 멈추고 호전시키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일 브래드슨 박사의 주목할 만한 연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그렇다. 방금 잘못 말한 것이 아니다. 알츠하이머병은 현재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도 병의 진행을 멈추고 많은 경우 호전될 수 있는 면역반응 질환이다. 이제 자가면역에 대한 충분히 이해했으니 사다리의 다음 단계로 우리가 갈 준비가 되었다. 이번 장의 목표는 자가면역이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큰 그림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주제에 대해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다면 내 첫 번째 저서인 자가면역 개선책을 읽어보길 권한다. 다음 장에서는 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이 겪는 증상의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런 증상이 당신이 먹는 음식이나 환경, 나아가 생활 방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이것들을 새겨두기만 해도 당신은 계속 안타를 칠 수 있다. 실행 단계 1주차, 몸에서 하는 말에 귀 기울이기. 우리 몸과 뇌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주의를 기울여 들어보자. 신체 언어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영어와 프랑스어에 능통하거나 스페인어가 유창한 사람은 있어도 자신의 신체 언어를 잘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거 내가 맨날 하는 얘긴데. 신체 변화가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바뀌기 전에 미리 알아차릴 수 있도록 신체 언어에 귀 기울이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이 책의 목표 중 하나다. 현재 겪는 증상이 그저 성가실 뿐 일상생활에 별로 지장을 주지 않더라도 그 증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현상을 한 분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가? 다음 현상은 사고장애의 초기 단계부터 더 심각한 기능장애까지 등장하는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 열쇠처럼 친숙한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는가? 예전에 잘 알던 이름을 잊어버리는가?
방 안에 들어가서도 왜 들어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가? 낯선 곳을 여행할 때 길을 잃은 적이 있는가? 가족이나 동료가 당신의 직업 수행 능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가? 당신이 단어와 이름을 떠올리는데 문제가 있음을 가까운 사람들이 분명히 느끼는가? 책 한 구절을 읽어도 기억에 남는 정보가 거의 없는가? 새로운 사람을 소개받을 때 이름을 기억하는 능력이 감소했는가?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엉뚱한 장소에 든 적이 있는가? 집중력 저하에 대해 검사받은 적이 있는가? 가볍거나 중간 정도의 불안감을 느끼는가? 이거 여기에 나는 이 명사, 내가 뭔가를 막 말을 하는데 명사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었는데 요거 하나 걸리고, 사람 이름을 원래부터 내가 잘 기억을 못했는데 아무튼 2탄 끝. 다음을 기대하세요.